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서울신문입니다. 대한민국 운명의 날입니다. 오늘 4월 4일 오전 11시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오전 11시에 있다라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오늘 헌재에 출석은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경호 문제도 있고요. 질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해서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건데 오늘 결과에 따라 보시는 것처럼 복귀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파면돼서 다시 돌아가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오늘 분열의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라는 거죠.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간에 분열의 마침표를 오늘은 찍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중앙일보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중앙일보는 오늘 일면에 사설을 먼저 실었습니다. 사설의 제목하여 위대한 승복이다라는 거죠. 마지막 문장을 좀 볼까요? 탄핵 심판 이후 불복으로 인한 혼란과 파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위대한 승복으로 통합을 향해 다시 일어설 것인가.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라는 겁니다. 네. 묵직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도이치 사건 9명 유죄 확정, 김 여사 재수사 영향 주목입니다. 네, 지금 주가 조작 혐의로 3심 대법원 판단까지 갔던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련자 9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관련자 중에 9명 중에는 이 전주 역할을 한 이 사람도 방조죄 혐의로 유죄 판단이 나왔다라는 거죠. 제목은 김 여사 얘기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왜? 김 여사 관련해서 서울고검이 현재 김 여사 관련해서 재수사를 할지 말지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김 여사도 사실 도이치모터스 이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이 전주로서의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실제 재수사로 넘어갈 것이냐 아니냐 여기에 이목이 쏠립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복학에 이어서 수업 참여, 의대생 갈수록 는다.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게 이 의대생들 1학기 수업 대부분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수업까지 들어올지 모르겠네요. 그게 관건입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수업에도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서울대 연대본과 4학년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참여율이 65%, 47%에까지 달했다라는 겁니다. 네, 좀 조심스럽게 의대 정상화의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이게 뭔가 싶으실 수 있어요. 일단 모두 검게 타버린 모습 보이시나요? 바로 이 의성 산불로 인해 모두 타버린 측백나무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이는 바로 이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동필 전 농림부 장관이에요. 2016년에 장관에서 내려와서 귀농한다고 2016년부터 의성에 가서 측백나무를 키우고 있었었는데 9년 동안 키웠던 측백나무가 이번 산불로 모두 다 재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이동필 전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누가 귀농하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남겼는데 이 말 나라가 정부가 잘 새겨듣고 좀 행동으로 좀 실천으로 보여줘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오늘의 비타민입니다. 미 25% 상호관세 맞은 한국 FTA 중 최악이다라는 거예요. 어제 사실 저희가 조금 전 들어온 속보입니다. 새벽 5시에 발표가 됐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25%라고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이거 우리 선방한 거예요? 아니에요?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선방에 그래도 가깝다고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여기 좀 보겠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율을 보면 베트남 46, 태국 36, 그리고 우리 인근에 있는 중국은 34였었는데 이 기존에 있었던 20%의 추가 34여서
54%라는 거죠, 사실상. 대만, 스위스, 인도, 한국, 우리나라 25, 그리고 일본 24.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이랑 일본을 같이 따져보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FTA,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나라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관세를 맞았다라는 거죠. 이걸 선방이라고만 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 부분, 우리나라 25%다라고 했는데 괄호 26이라고 돼 있죠. 25야, 26이야, 뭐가 맞는 거야 싶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 관세율 발표 땐 25%, 문서엔 26%입니다. 졸속 관세 폭탄이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 판넬 들고 얘기하면서 얘기한 건 우리나라 25%였었는데 실제 부속서에 적혀 있는 건 26%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각으로 새벽 3시가 좀 넘은 시각 미국 백악관에서 다시 한번 뭐라고 밝혔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상호관세율 25%가 맞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수정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관세를 25% 물릴지 26% 물릴지조차도 오락가락한다는 거 졸속이란 방증이 아니겠냐라는 건데 문제는 이것만 졸속이냐라는 거예요. 다음 기사 보시죠. 트럼프의 황당 계산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50%가 넘는 관세를 물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50%가 넘게 우리가 미국한테 물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산법이 이렇더라라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미국이 수입하는 거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금액을 빼서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상품 수지 적자를 지금 따지는 거죠. 이 적자가 우리가 수입하는 거로 나눠서 곱하기 두 나라 간이니까 나눠서 봤을 때 이게 관세율이다. 그러니 한국은 우리한테 50% 지금 물리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상품 수지 적자를 지금 넣고 그거를 뭐 나누기 2를 해갖고 지금 했다라는 건데 이게 맞는 거냐? 그럼 미국이 흑자를 내면 관세율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냐라는 거죠. 네, 황당하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근데 황당해도 대응할 건 또 대응해야 된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덕수 즉시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추진, 대미협상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대행, 네, 즉각적으로 이 통상교섭본부장을 일단 빠르게 미국으로 보내서 협상을 좀 진행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 현재 어제 상호관세 발표로 이 자유무역협정 완전히 이 무효화된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얼만큼 얻을 수 있을 것이냐. 단순히 통상교섭본부장만 간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죠.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다 같이 좀 안팎으로 힘을 모아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3시간 뒤입니다. 말 안 해도 뭐가 3시간 뒤인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사 볼까요? 계엄 넉 달 만에 오늘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이 오늘 오전 11시 사실상 이 오늘 오전 11시 선고를 위해서 헌법재판관들 9시에 보통 출근 시각은 9시인데 지금 8시 9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각 이미 일부 헌법재판관은 출근을 했습니다. 그 모습 같이 볼까요? 네, 정형식 재판관의 모습이 보이죠.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헌재에 도착했습니다. 6시 55분에 7시도 채 되기 전에 조금 전 도착을 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도착한 사람 김복형 재판관입니다. 7시 33분 그리고 그 뒤에 세 번째로 출근한 사람이 정계선 재판관이 7시 43분에 출근을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네 번째 이미선 재판관이 조금 전 7시 56분에 네 번째로 벌써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5번째 김영도 재판관도 7시 59분, 지금 8명 중에 5명이 벌써 출근을 마친 상황이에요. 네. 지금 9시까지 보통 통상적이라고 한다면 9시쯤 출근을 하는데 벌써 8명 중에 5명이나 출근을 마친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 문영배, 이 헌재 소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죠. 만약에 이 출근을 하게 되면 저희 방송 중에 바로 좀 저희가 생중계로 물려서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8명 중에 벌써 5명이 출근을 해서 11시에 있을 선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탄핵 심판 선고 숫자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 얘기 저희 잠시 뒤에 좀 나눠보도록 하고, 사실 헌법재판관 출근을 생각을 하면 저희 지난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헌법재판관 출근이 또 이슈가 됐었죠. 왜? 이정미 당시 헌재 소장 출근하던 모습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네, 바로 저 모습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뒤에 뭐가 있어요. 네, 바로 헤어롤입니다. 헤어롤. 그 당시에 출근을 하면서 헤어롤도 채 빼지 못하고 출근을 했었던 상황. 그 이정미 헌재 소장이 이 이후에 다른 강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시간이 없었다. 오죽하면 내가 집에서 머리를 다 잘랐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내가 그때 헤어롤을 하고 나온 것도 헤어롤을 채 뺄 시간도 없었다. 그렇게는 우린 바쁘게 평일을 하고 선고 준비를 했어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지금 출근한 이 재판관들 뭘 하냐? 국민일보 같이 볼까요? 네, 국민일보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출근한 재판관들 이 결정문을 최종 점검을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네, 볼까요? 직전까지 결정문 점검, 무게감 반영해서 주문 최대 이 가장 마지막에 있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요 직전까지 오전 11시 선고하기 직전 시간까지 계속해서 이 결정문을 점검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관건은 요겁니다. 소수 의견이 결정문에 어떻게 담기겠느냐라는 건데, 이경민 변호사님, 사실상 우리가 아는 거는 이미 3일 전에 다 결론은 났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굳이 이렇게나 헌법재판관들이 일찍 출근을 했다라는 건 손볼 때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제 손볼 때가 뭐 많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긴 좀 그렇고, 네. 결정문을 어쨌든 이제 판결을 했을 때 다수 의견이 정해지면 그때 이후로 이 정영식 주심 재판관이 이제 결정문에 초안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네. 초안을 작성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도 이제 그 재판관들이 평의를 하면서 이 문구 중에, 그러니까 결론으로 가는 근거 내용에 있어서는 또 수정을 하는 부분들이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아마 오전에는 평의를 할 것 같고, 그 과정에서도 마지막으로 이게 어쨌든 뭐 역사에 남을 이제 결정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완전 무결성을 좀 가하기 위해서 조금 뭐 수정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3일 전에 뭐 결론은 내렸다고 하긴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완전성을 더 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쭉 훑어보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오전 9시 30분, 그러니까 선고하기 1시간 반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재판관들이 모여서 마지막 평의를 또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얘기가 또 뭐 더 추가가 될 수도, 혹은 기존에 있었던 게 좀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지금 이 시각 지금 8명 중 5명이 출근하고 3명이 남았는데 3명의 재판관들 출근하는 모습도 저희가 좀 같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시 좀 돌아갈까요? 오늘 오전 11시에 윤 대통령의 선고가 있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좀 흘렀죠. 계엄 넉 달 만입니다. 숫자로 좀 볼까요? 네, 이겁니다. 숫자로 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입니다. 1. 자신의 탄핵 심판에 출석한 헌정사 첫 번째 대통령이었다. 주 2회 집중 심리를 했고 헌정사 3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이었다. 그리고 첫 번째 변론기일이 4분 만에 종료가 됐고 현재 탄핵 사유는 총 5가지이며 첫 변론 준비 기일 때까지는 재판관 수가 6명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8명이 됐죠. 그리고 실제 윤 대통령도 이 8번의 변론 기일 출석을 했습니다. 그 11번 변론 기일이 잡혔었고
윤 대통령 67분간 최후 진술을 했으며 111일이 걸려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서 선고까지 소요가 됐고 사실상 이 밑에 123이 더 있어야 합니다. 왜? 비상계엄 선포 123일 만에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이 오늘 나온다라는 거죠. 저희가 짧게 이 길었던 넉 달간의 이 일을 저희가 좀 숫자로 좀 찾아봤는데 이 정말 2시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선고가 진행될 이 헌법재판소 앞에 벌써 며칠 전부터 진공 상태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였다고 해요. 지금 현재 앞 분위기가 어떤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노아린 기자 좀 연결합니다. 노아린 기자, 지금 현재 앞 상황 어떻습니까? 네, 헌법재판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차량 통행이 금지되고 현재 직원과 경찰 외에는 시민 출입이 금지되면서 적막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데요. 경찰은 현재 이곳을 차량 200여 대와 방어벽 등으로 외부와 전면 차단한 150m 진공구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0시부터는 전국의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비상근무 체제인 가포 비상을 발령했습니다. 현재 인근에는 경찰 특공대 30여 명과 210개 기동대 14,000여 명이 배치돼 테러 등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탄핵 찬성 측은 집회가 금지된 차벽 너머 안국역 앞에서 밤샘 철야 농성을 이어가며 11시부터는 선고 생중계를 함께 시청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탄핵이 인용될 경우 광화문 앞까지 행진하고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오늘 밤까지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안국역 집회와 별도로 오전 10시부터는 한남동 관저 앞에서도 찬성 측 집회가 열립니다. 경찰은 인사동 일대에 완충구역을 설정하고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한다는 방침인데요. 시민 안전을 위해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무정차 통과함과 함께 역사도 전면 폐쇄되고 시내버스 150개 노선도 현재 일대를 우회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네, 지금 노아린 기자의 얘기에 따르면 현재 지금 진공 상태입니다. 차벽도 완전히 지금 둘러싸여져 있고요. 다만 이 차벽으로 둘러싸인 진공 상태 바로 바깥에는 또 집회 시위 준비가 좀 예정이 돼 있다라는 지금 얘기도 같이 지금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 오늘 오전 11시에 정작 이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질서 유지, 또 경호 문제 등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밝힌 상태죠. 그렇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 지금 어디에 있느냐? 관저에 있을 겁니다. 이 관저 앞에도 저희 MBN 기자가 직접 나가 있습니다. 유승호 기자, 지금 관저 앞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약 2시간 뒤 이곳에서 열릴 집회에 참석하고자 모이는 시민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현장 곳곳에 설치된 스피커 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경찰 통제구역을 중심으로 한편에서는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다른 한편에서는 탄핵 찬성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어젯밤 10시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밤새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기각 또는 각하를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곳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잠시 후 오전 10시 집회에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생중계로 함께 시청할 예정입니다. 같은 시각 탄핵 찬성 집회 역시 이곳에서 열리는 만큼 현장의 긴장감은 한층 고조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한남동 관저 일대에 5만여 명의 시민이 모일 것으로 보고 기동대를 투입하는 등 현장 충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역시 관저 상황에 여러 변수를 고려해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네, 유승호 기자 뒤로도 차벽이 빼곡하게 지금 정차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관저 앞도, 헌법재판소 앞도 상당한 좀 긴장감이 살짝 좀 감돌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오전 11시에 이런 이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선고가 될 거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일단 뭐 8대 0으로 만장일치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만장일치로 뭐 인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인용이라고 해도 7대 1, 6대 2 인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각하가 5명 이상이 나온다고 하면 8명 중에 5명 이상이면 과반으로 해서 각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밖에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례는 모두 기각이다라는 거예요. 윤영걸 대표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예측하면은 바로 몇 시간 후면 맞는지 틀린지가 나올 것 같고 네. 지금 뭐 확률은 정확히 50%죠. 뭐 각하냐 기각이냐 아니면은 인용이냐 네. 뭐둘 중에 하나인데 거의 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입을 딱 닫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예의가 안 나오고 있고 다만 이제 많은 예측들 뭐 아침에 신문도 있고 네. 여러 가지 하는데 희망 회로를 돌리는 예측이 많아요. 예, 자기는 어느 편인데 어느 진영에 선 사람들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렇게 예측을 많이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저는 뭐 애당초는 8대 0 인용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봤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과정을 쭉 지켜보니까 네. 헌법재판소가 지금 많이 흔들려 있어요. 절차적인 정당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흔들리고 있고 또 지금 그 윤 대통령이 오늘 111일 만에 그 선고하잖아요. 근데 이 심리는 2월 25일 날 끝났어요. 근데 지금 한 40일 만에 고민한 후에 지금 선고하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내부에 상당히 이견이 많았던 거 아니냐. 저는 8대 0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아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다면은 한 5대 3 정도로 기각이나 각하될 가능성이 저는 많지 않느냐. 네. 조심스럽게 내다봅니다. 아, 네. 일단 지금 뭐 어느 누구도 지금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냥 개인적으로 유추를 해보건데 아마도 뭐 지금 윤영걸 대표님은 5대 3 정도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최창렬 교수님 5대 3 혹 이 5대 3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6대 2로 인용이 된다거나 사실 이게 묘한 숫자인 거거든요. 6명이 인용이 되면은 이건 무조건 이 6명이 이상의 인용 의견을 내면 즉각 좀 파면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6대 2에서 1명만 넘어가도 기각인 거고 5대 3에서 1명만 넘어가면 인용인 건데 6대 2, 5대 3의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기각이든 인용이든 좀 선고가 난 다음에도 좀 분란이 있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어차피 만장일치 인용이 나와도 네. 탄핵 반대했던 분들의 분란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서 6대 2 그리고 5대 3이라고 해서 분란이 네. 더 조금 더 심해질 수는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6대 2나 5대 3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거든요. 숫자 하나의 차이가 의미가 없을 때가 많은데 또 숫자 하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명운이 바뀌는 숫자이기 때문에 네. 인용이냐 기각이냐의 문제지 숫자 하나의 문제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네, 잠시만요. 지금 방금 보신 모습이 지금 이 문형배 이 헌법재판소장이 지금 방금 좀 출근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8명 중에 지금 6명이 지금 출근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속속 출근해서 지금 이 판결문을 보는 중이다, 결정문을 보는 중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최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어서 하시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인용이냐 이제 기각 각하냐가 중요한 건데 네. 저는 뭐 초지일관 8대 0 인용이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왔고 네. 저도 사실 워낙 이제 뭐 절차적 시비가 많이 보도가 되기도 하고 또 변론길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 이제 시간이 많이 지연되면서 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재판관이란 말이죠. 대한민국 그래도 최고 수준의 판사들 아니었겠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보수, 진보, 중도의 성향을 떠나서 지금 이제 탄핵 사유로 제기된 5가지 쟁점이 있잖아요. 네. 그런 쟁점 중에서 기각이 되려면은 모두가 어쨌든 중대하지 않아야 돼요. 일단 5개가 다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라 하더라도 하나같이 전부 100% 중대하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기각을 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라도 중대하면 그거는 인용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전 8대 0이라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 각하가 되기 어렵다고 보는 게 네. 내란죄 철회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동일성의 원칙이 어긋난다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대통령 측에서.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뇌물죄가 빠졌었어요. 네. 그 뇌물죄를 철회한 것도 그 당시 탄핵소추인 단장이었던 권선동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였고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이미 얘기가 됐다고요. 또 하나 피의자의 그 조서 채택한 거 그것도 사실 헌재법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에 관련된 한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재판관들이 볼 때
결정적인 절차적 하자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 정도에서 각하도 어려운 상황이고 기각도 어렵다라고 보는데 뭐죠? 뭐 재판관들이 또 다른 생각을 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런 관점 때문에 여전히 전원일치의 그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봅니다만 아까 말씀처럼 그야말로 2시간 후에 나오는 거라서 네. 제가 이 말씀드린 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네. 네. 모두에 다 예측뿐인 거죠. 이제 저희 조금 전에 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만 헌법재판관 8명이 다 이미 출근이 완료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저희 뭐 취재진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뭐 조한창 이 재판관 등등을 비롯해서 이미 다 들어갔다. 8명이 다 벌써 8시 30분이 채 되기 전이 지금 8시 25분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 시각이거든요. 벌써 다 출근을 완료하고 이제 결정문을 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9시 30분에 마지막 평의가 진행이라고 하는데 다들 1시간이나 더 일찍 나왔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헌법재판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느냐라는 건데 아까 얘기 잠깐 나왔죠. 관건은 지금 현재 5개의 쟁점이 있다. 5개의 쟁점. 대체 그게 뭔지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죠. 5개 쟁점 중에 단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 위법이 인정되면 파면이다. 그럼 5개가 뭐냐? 보겠습니다. 국무회의 미비 등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국회에 군경이 투입된 거, 그러니까 국회의 어떤 활동을 방해하려고 한 것인지 아닌지, 위헌 위법적 포고령을 발동을 하는데 관련해서 여기에 문제는 없는 건지, 그리고 선관위 활동을 방해하는 뭐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정치인, 법조계 이 인사에 대한 어떤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한 5개 정도가 오늘 나올 주요 쟁점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이 실제 본인이 지금 8번이나 변론기일에 출석을 했죠.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로 기억이 되고 또 그 왜 전공이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건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네, 뭐 저희가 일부 몇 개의 이 목소리만 좀 들려드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지금 저희가 지금 들려드린 그 얘기를 쭉 좀 기각이나 그래서 각하가 돼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경민 변호사님, 사실 이 윤 대통령 측의 이런 주장을 헌재가 얼마나 받아들이냐 여부가 사실 오늘 선고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헌재는 이런 주장 얼마나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반박하는 내용들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재판은 이제 증거 재판주의라서 이제 증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해명을 하는지가 중요하고 그것을 이제 재판관들이 채택을 하는지가 중요한데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당시에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되는 모습을 봤고 그다음에 포고령의 존재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 뭐 그 쪽지에 대해서는 뭐 확실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국회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그런 쪽지도 이제 이야기가 됐었다는 부분이 있는 만큼 네. 이게 실제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뭐 경고성 계엄 그러니까 야당의 이런 뭐 줄탄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경고성으로 했다라고 했으면은 근데 그것을 이제 반박하는 어떻게 보면 이 포고령이 있고 국회 비상입법기구에 쪽지가 만약에 있었다라고 하면 네. 이거는 집행을 할 의지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 증거가 이제 눈에 보이니까 네. 그런 취지의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지금 이제 해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그게 이제 납득을 할 수 있는 것인지는 이제 재판관들이 이제 심리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할 부분인데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주심 재판관이 질문을 했던 내용을 보면 국회를 봉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이 좀 다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곽종건 사령관의 진술이 어긋났던 부분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근데 그것을 그 헌재에서 유일하게 이제 직권으로 채택했던 증인이 조성현 수도보안사령부 경비단장이거든요. 네. 거기서 나왔던 진술은 오히려 본인이 뭔가 이제 여기 나와서 진술하는 데 있어가지고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본인이 증인이 이렇게 본인한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을 했던 내용에 비춰보면 네. 좀 재판관들 입장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무게를 실을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윤 대통령의 주장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 소추 의원들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이 국회 봉쇄를 시도하려고 했던 그 부분이 좀 위헌 위법성이 인정이 되고 조금 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중대한 법 위반이 있다라고 또 판단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일단 이 소추하는 쪽에서는 이러한 증거로 탄핵이 돼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쪽에서 이 증거는 이러이러한 연유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지금 반박을 한 게 바로 헌재의 변론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헌재가 직접 증인을 콕 집어서 불러서 물어본 그 대목이 좀 더 비중을 갖고 헌재가 보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느냐. 거기서 살짝 좀 유추를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근데 사실 이 5가지 중에 지금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 위법이 인정이 되면 파면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위헌 위법이라고 해도 인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건은 뭐냐? 다음 기사 보실까요? 위법,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가? 아까 살짝 얘기가 나왔죠. 위법 위헌이 있어도 그게 파면할 만큼 중대한지 안 한지가 정말 중요한 거다. 여기에 사실 이 선고가 인용이냐 기각이냐가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그때도 그게 운명을 갈랐다라는 건데 그때 어떤 판단이 나왔는지 좀 보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뭐라고 했느냐. 국가기관이 국민의 의사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 간 경쟁 관계를 왜곡해서 안 된다는 헌법적 요청을 위반했다라고 하죠. 근데 다만 위반 행위가 국가 조직을 이용해서 관권 개입을 시도하는 등 적극적 능동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다. 그래서 기각이다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네. 그래서 기각이었는데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뭐라고 판단을 내렸느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 용도로 남용했고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와 법치주의의 정신을 훼손했다. 위헌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특히나 이 뒤에 대통령으로서의 공익 실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 중대해서 위반을 했고 그리고 그 사안이 중대해서 그래서 파면이다라고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관건이 이게 사실 이경민 변호사님 중대성 여부라는 이 중대성 여부가 좀 관건이다라는 건데 이건 좀 해석의 영역에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이제 탄핵 심판 절차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 대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판례로서 확립이 된 부분인데 이게 위헌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이제 박탈을 하려면 네. 그게 이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할 정도로 이 위헌 위법성이 중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판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관들도 이제 위헌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소추 사유 관련해서 이제 각각 개별적으로 따질 것이고 네. 그 개별적으로 위헌 위법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우리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우리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또 재판관들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심리를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이 이제 좀 모아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법조인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바라보는 시각 네. 그 심정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반드시 중대한 위법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그런 내용들을 다 종합을 해서 아마 재판관들이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결론은 재판관들이 결정을 할 거다. 아무도 몰라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윤영걸 대표님, 아까 말씀이 처음에는 8대0 인용일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헌재의 이 변론이나 이런 걸 좀 보니까 5대3 정도 기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8대0 인용인 줄 위법 위헌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해석적으로 좀 이 5대3으로 기각으로 갈 여지가 좀 있어 보이네란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어떤 포인트가 그랬습니까? 지금 국민 중대성 등 헌법재판관이 판단하지만 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국민 여론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여론이.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승복해야 된다는 게 70%가 넘었고 네. 지지율이 뭐 10% 내외로 아주 폭락을 했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어제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데서 조사한 거 보니까 지지도가 지금 41%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상당히 좀 받쳐주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 지금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저는 이런 부분 같아요. 만약에 탄핵을 했는데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형법도 재판은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쵸. 그게 만약에 내란죄가 무죄가 되면은 이게 헌법재판소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차성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생각하는 거 아닌가. 지금 검찰에서 증거를 지금 채택하지 않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이번에는 네. 채택을 했잖아요. 이런 문제도 있고 내란법 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지금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지금 고민이 많은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며칠 전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네. 저는 천기 누설을 하나 했다고 봐요. 천기 누설이요? 네, 신을사 오적 3명을 얘기했어요. 네. 네, 김복경 재판관하고 정영식 그 조한창 3분을 을사 오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제가 보기니까 내부에서 뭔가 얘기가 헌법재판관 8명이 내부에서 심각한 분열, 어떻게 보면 토의 과정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만장일치는 좀 어렵고 뭐 어느 정도 좀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또 발언을 보면은 네. 이재명 대표도 어제 제주도 가서 뭐 12.3 계엄으로 10,000명을 학살하려고 했다고 굉장히 폭언을 하잖아요. 뭔가 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저렇게 말을 세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일단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탄핵 심판 선고 때와는 좀 다른 게 여론이 그때와는 좀 다르다. 지금 이 윤 대통령 쪽을 좀 지지하는 이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게 헌법재판관들의 해석의 영역에 좀 포함이 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마도 헌재에서도 형사소송, 이 형사 기소돼서 지금 이 내란죄 곧 이 다뤄지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한 결과도 같이 예측을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좀 부담을 좀 갖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최 교수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정치적인 이유를 상당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네. 현재가 이제 헌법 법률적인 측면과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고려를 한다고 얘기들을 하죠. 네. 헌법이라는 게 원래 국민들의 정치적 결단이에요. 근데 지금 정치적인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 이 기각각하를 한다면 그러면 정치적으로 말이죠. 만약에 대한민국이 기각각하 이후에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대통령의 직무 복귀 이후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바로 정치적인 것들이거든요. 여론은 상당히 생각보다 탄핵 반대 세력이 높고 한다 하더라도 여론도 마찬가지예요. 여론도 중도는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아요. 탄핵 찬성이. 그러니까 탄핵 반대에 나오신 분들의 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비교 안 될 정도로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5가지 사유들 비상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등등 이런 것들은 제가 아무리 봐도 정말 법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그 법이라는 게 도덕의 최소한입니다. 네. 옐리네커 말하는 유명한 법원인데 또 법은 상식에 기초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 군을 국회에다 투입해서 국회의회를 방해하려 했던 게 가장 결정적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많은 질문이 집중이 됐어요. 아까 우리 이 변호사 말씀처럼. 네. 그렇다면 이 재판관도 이 부분을 상당히 중대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워낙 많으니까 5시간 내내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이거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부분은 대단히 중대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절차적 시비라는 거, 절차적 쟁점 문제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건 재판관들이 이건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만약에 각하 의견이 한두 분 있다 하더라도 2명이 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6대2가 되면 제가 뭐 예측한 8대0은 안 되더라도 네. 인용이라는 큰 대세엔 지장이 없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저의 판단 근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정치적인 고려를 헌법재판관들이 할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치적인 고려를 할 사안 어느 정도 한다면 할 수 있어도 그게 근간을 흔들 만큼 그렇진 않다. 내가 볼 때는 인용이다라고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네. 지금 많은 얘기들 저마다 다 지금 생각이 좀 다 다른 상황인 거죠. 이 생각들이 결국 잠시 뒤에 오전 11시에 실제 헌법재판소의 생각이 무엇인지가 극명하게 딱 선고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네. 이 관건은 사실 당사자는 윤석열 대통령이죠. 윤 대통령. 다음 키워드로 윤 대통령의 생각을 좀 알아볼까요? 네. 4,818
10.5대 1. 이게 대체 뭐냐 싶으실 수 있어요. 뭔지 찬찬히 보시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예요. 윤, 헌재 탄핵 심판 선고 출석 안 한다. 네. 윤 대통령 측 어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같이 볼까요? 대통령이 탄핵 심판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살짝 봤습니다만 관저 앞 상황, 헌법재판소 앞 상황, 지금 차벽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상당히 지금 집회 시위 인원들도 속속 지금 모여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때문에 질서 유지, 경호 문제를 이유로 일단 이 출석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만약에 출석을 했더라면 저희 대심판정 구조 좀 같이 볼까요? 만약에 오늘 출석을 했었더라면 윤 대통령은 여기 앉았었을 겁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요 자리에 아마도 앉지 않았겠느냐. 지금 이 헌재 변론 모습을 많이 좀 이미 국민들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때 그 자리 옆에 변호인 앉고 옆에 앉았던데 맞습니다. 그 자리에 아마 앉아서 오늘 선고를 들었을 수 있는데 오늘 출석을 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윤영걸 대표님, 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 저희 숫자 1에 해당하는 처음으로 본인 탄핵 심판 이 변론기일에 출석을 한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법칙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란 전망이 있었는데 안 나왔어요. 저는 뭐 안 나온 게 당연하다고 봐요. 당연하다. 네, 벌써 뭐 주사위는 던져졌잖아요. 주사위 던져진 게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주사위는 루비콘강을 벌써 건넜어요. 네. 그러니까 변론 기일에는 나가서 그 헌법재판관들 설득도 하고 여러 가지 설명을 좀 했지만 지금은 뭐 그럴 의미가 없다고 보고 또 경호 문제도 크잖아요.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 승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4명이 사망하고 부상만 60여 명이 발생했어요. 오늘도 무슨 일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제 아는 사람들도 탄핵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는데 네. 오늘 다 광화문에 다 나가겠대요. 아이고. 다 양복 입고 나가겠대요. 다치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먼저 생각이 찬성도 드네요. 간다고 하고 네. 반대도 간다고 그러고 헌법재판소 근방에 뭐 진공구역을 했고 또 그 인사동이나 이쪽은 완충구역을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되는 순간 상당히 순간적으로 사람이 흥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저는 안 가신 게 잘했다.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네. 대통령이 할 일은 정말 승복하고 네. 나라 발전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이걸 고민하는 게 아마 대통령의 도리라고 봅니다. 네. 여러모로 어떤 결론이 되든지 간에 직접 이 선고를 들으러 가지 않는 게 맞는 판단이다. 자칫 좀 자극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결정에 따라서 파면 혹은 복귀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되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윤 파면된 경호 외 모든 예우 박탈, 복귀 땐 국민 통합이 과제다라는 거예요. 네, 보겠습니다. 여기 인용된 파면된 두 번째 대통령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인용이 됐을 경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남동 관저를 좀 나와서 사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연금 비서관 법정 예우가 다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소추 특권도 없어서 추가 수사도 가능하다라는 건데 살짝 지금 저희 지금 이 화면으로 이 시각 관저 앞에 모습이 보이고 있죠. 사람들이 상당히 좀 모여든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윤 대통령을 파면하라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그 반대편 쪽에서는 윤 대통령을 또 복귀시켜야 된다. 탄핵에 반대한다라는 이 지지자들도 있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경민 변호사님.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게 뭐 연금 비서관이랑 법정 예우가 사라진다라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관건은 불소추 특권도 사실 같이 사라진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추가 수사가 가능하다라는 건데 현재 야당 쪽에서 이것저것 윤 대통령 관련해서 제기한 의혹들이 상당한데 이거 관련해서 그럼 뭐 명태균 씨 건 등등 해서 이게 직접적으로 만약에 오늘 선고가 인용으로 나온다면 수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까? 그렇죠. 이제 대통령 신분이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두고 있고, 네. 그래서 내란 외환의 제외하고는 이제 진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란죄만 그동안 이제 뭐 형사 재판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인용이 되는 순간 이제 대통령의 신분에서 이제 박탈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불소추 특권도 당연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뭐 이제 명태균 특검부터 해가지고 뭐 당시에 이제 체포를 또 방해를 했다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혐의를 받고 있어서 뭐 나머지 형사 사건의 이 피의자로 아마 좀 입건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아마 그 나머지 수사 절차가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주문이 나오고 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이게 지금 이 효력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인용이 되면 즉각적인 파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의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피고인으로 또 들어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만약에 오늘 기각이 되면, 기각 각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를 보겠습니다. 기각 각하된 말씀은 즉시 또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용산에서는 지금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를 현재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NSC를 소집하고 미국 관세 폭탄, 심각하죠, 관련해서 대응을 좀 하지 않겠느냐. 더불어 정치권은 이 직무에 복귀한다 그러면 개헌을 좀 공론화할 수가 있고, 하지만 대야관계 개선 없이 좀 가시밭길일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목에 나와 있죠. 복귀된 국민 통합이 과제다. 뭐 미국의 뭐 관세 문제, 뭐 지금 뭐 민생 경제 어려운 거 이런 것도 다 문제긴 문제입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국민 통합이 과제다라는 건데, 최창일 교수님, 근데 이게 복귀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풀기 어려운 과제거든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저는 글쎄 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뭐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네. 근데 제가 잠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직무에 복귀한다면, 다시 말하면 기각 각하가 된다면, 그때 상황하고 그때의 혼란과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인용될 때의 혼란, 그러니까 탄핵 반대 세력의 어떤 반대 지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파면되면 말이죠. 그때는 좀 비교 자체가, 국면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요. 마치 야당 정치인 같은 말로 드릴 수 있는데 야당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이게 만약에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법률적인 거 숱하게 많이 얘기했어요. 네. 123일 동안. 근데 만약에 직무 복귀하게 된다면 다 떠나서 대통령이 국회의 표결을 좀 방해한 거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 나왔던 조성현 수방사령관을 국회 측 불렀단 말이에요. 아니, 헌재 측에서. 그러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지지를 받았다. 여러 가지 뭐 진술이 메모가 오염됐다 뭐 이런 얘기 숱하게 있었습니다만, 그거 떠나서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한 대통령의 그 행위가 위헌 위법적이긴 하지만 그게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각이 됐단 말이죠. 각하는 뭐 절차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아예 쟁점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겠다는 게 각하인데,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면 말이죠. 4.19 혁명은 물론이고 4.19 혁명 때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시킨 게 4.19 혁명이었어요. 그 1987년도 6월 10일 민주대항쟁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6월 29일 날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하겠다라는 6.25 선언이 나왔던 거예요. 87년도에. 그리고 나서 그해 이제 13대 대선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기 나오는 정치권의 개헌 공론? 저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저는 뭐 단언에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야당이 들어줄 리가 없어요. 통합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다면 어차피 통합이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기각이 돼가지고 또는 각하가 되고 대통령 직무 복귀할 때, 그때의 아까 우리 윤 대표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뭐 찬성이고 반대고 거리로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저도 말이죠. 전 제 주위에는 어쨌든 탄핵 반대가 한 명도 없어요. 제 친구들은. 아무튼 뭐 제가 많은 사람 몰라서 그렇겠습니다만. 근데 그 사람들 탄핵에 다 찬성한 사람들인데 만약에 기각되면 다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근데 그 사람 되게 보수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거 볼 때 뭐 사람들에 따라 다릅니다만, 기각 각하 때 즉시 직무복귀 쓰인 저 여러 기사들, 저기 대단히 무망해 보인다 이런 얘기. 대국민당에 뭐라고 얘기할까? 한 번도 사과하지 않고 헌재 존중한다는 얘기하지 않은 대통령, 여전히 끝까지 싸우겠다 얘기하고, 그리고 정치적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 대통령이 결국은 정치적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요.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그런 대통령의 대국민당화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야당이 응할까? 현실의 문제입니다. 이건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서 대단히 걱정스럽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국민 통합 어떻게 해야 되죠?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말씀드렸는데 결국 돌아오신 답이 이 국민 통합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였었어요. 또 이게 또 답이면 너무 절망적이니까 또 윤 대표님 말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국민 통합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기 패를 던지면 돼요. 자기 거를 포기하면 돼요.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되면은 윤 대통령은 난 조기하야하겠다. 네. 그 대신에 개헌하고 정치개혁 두 개 하겠다. 네. 예, 그거 어느 정도 한 다음에 하겠다. 조기하야하겠다.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명분이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 개헌이 안 되면은 다음 대통령 누가 되더라도 또 탄핵하고 또 감옥 가야 됩니다. 정치개혁, 선거제도부터 지금 소선거제 이거부터 많이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극한 검투사 정치 이거를 좀 막는 이 제도적인 거를 만들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뭐 사람이 쉽게 바뀌지는 않지만 제2의 6.29 선언을 할 수도 있어요. 6.29 선언 1987년에 체제가 네. 그때 민주화하고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서 여태까지 우리가 40여 년간 잘 왔잖아요. 네. 그 문제가 생긴 게 자꾸 탄핵으로 골마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인용이 되면은 정치 세력 구축하지 말고 진짜 재판이나 잘 받고 조용히 살고 만약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은 네. 저는 제2의 6.29 선언에서 자기 카드를 모두 던지고 우선 또 김건희 여사부터 재판 받으라고 보내고 자기 거부터 다 던지라 이거죠. 그러면은 저는 국민한테 설득력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시는 중에 최 교수님이 또 옆에 할 말 있다고도 손을 드셨어요. 짧게.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이고 저도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직무에 복귀했을 때. 근데 개헌이라는 게 말이죠. 국민들께서 내가 하야하겠습니다. 지난번 최우진실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네. 임기 단축과 개헌하겠다. 근데 권력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돌아왔을 때 과연 가능할까의 문제고 설령 대통령이 정말 그런 생각을 가져서 내가 임기를 빨리 단축시켜서 하야하겠다. 얼마 있다가. 날짜 설정을 해요. 그럼 그때까지 개헌하겠다고 해도 제가 볼 때 국민들이 듣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탄핵이가 계속 나오면서 그때 야당도 그랬어요. 야당도 일단 대통령직을 유지시키고 네. 그래서 총리를 국회 선출로 바꾸고 그래서 사실상 대통령을 업무를 거의 정치시킨 걸 하되 대통령직을 유지시키자. 탄핵하지 마자 이런 얘기였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그거 못 기다리겠다. 무슨 하야하냐. 당연히 물러나라고 나온 게 그리고 나온 게 200만원 쏟아져 나오고 12월 9일 날 탄핵 소추가 의결됐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국민들이 하야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개헌할 테니까 기다리십시오. 그 말을 국민들이 믿을까요?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들이. 전 그게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설령 그런 진정성이 윤 대통령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물론 기각 각하를 이제 예정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게 쉽지 않다. 윤 대표님 말씀 대단히 좋은 말씀인데 현실 정치에서 그게 과연 이루어질까? 저는 대단히 불가능하다. 대단히 어렵다 불가능보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개헌 생각 없어질 수도 있어요. 만약 복귀한다면. 다 예측입니다만.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네. 현실을 제가 예측하는 걸 뿐이고요. 아마 만약에 기각 각하 때는 저희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네.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상당히 다른 전망을 좀 내놓으셨어요. 네. 이제 어떤 전망으로 좀 흘러갈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 상황은 이제 정말 1시간여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때 그 이후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지금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요즘에 2명, 3명만 모여도 다 어떻게 될 것 같아? 몇 나올 것 같아? 뭐가 나올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지금 하죠. 그만큼 관심이 상당히 지대한 사안이다. 지대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파면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관심이 이렇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다 함께 써볼까요? 방청 신청 놓고도 양측 기싸움. 20석에 10만 명이 몰렸습니다. 방청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20명밖에 안 돼요. 근데 10만 명이 몰렸다. 그래서 이번에 방청권 경쟁률이 몇이냐? 4,818.5대 1입니다. 네.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네. 진짜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나 지금 9만 6천 명이 넘는 사람이 지원을 해서 이 중에 20명이 뽑히는 건데 근데 이게 그럼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어땠어?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21.3대 1이었었어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때도 경쟁률 높다. 와, 높네 했지만 765.6대 1이었다. 지금 비교하면은 거의 한 6배가 넘는 상황인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이 몰렸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많이 몰리는 게 이 정도의 관심이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윤영걸 대표님. 그만큼 우리가 진영
이 갈라서 있고 네. 대통령이 파면되느냐 안 되느냐에 전 국민의 관심이죠. 저도 어제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전화가 오던데요. 제가 뭘 안다고 저한테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게 저도 오늘 바로 틀리면 망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제대로 대답은 안 했습니다만은 네. 그만큼 어제 밤에 불면의 밤을 보낸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원래 승복이라는 말이 이을 승자에다가 딸을 복자예요. 네. 이을 승자는 인정하는 거고 복은 승복할 때 복은 이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하고 다릅니다. 수용은 그냥 인정만 하는 건데 승복은 어떻게 보면 성당에서 말하는 고해성사랑 같은 거죠. 네. 그러려면은 전 국민이 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너무 광장이 갈라서 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니냐. 4,818.5대 1이면은 거의 로또 정도 수준이죠. 좌석 하나 얻는 게. 네. 이 높은 열기가 어떻게 보면 새나라 건설하고 개혁하고 희망의 출발점이 돼야 되는데 자칫 블랙홀의 그 첫 발을 내딛는 그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진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정치 지도자들부터 빨리 승복을 좀 선언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안 했지만은 오늘 11시에 선거 나오면은 네. 바로 인정을 하고 승복하고 좀 자제를 촉구해야지 자꾸 싸움을 부추기는 정치 지도자가 정말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정치권이 좀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D-1일 바로 어제 오늘 선거일을 바로 하루 앞두고 어제 여야에선 이런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이재명 대표는 승복 여부를 묻는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복을 선언했고 저와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심판 판결에 승복할 것이며 탄핵심판 이후를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할 것입니다. 대통령 직무 복귀로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서둘러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국가폭력은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 재발돼서는 안 됩니다. 12.3 친위 군사 쿠데타 계획에는 약 5천 명에서 1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세금 내고 권력을 맡겼더니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살해하려는 그런 엄청난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뭐 이제 직무에 복귀를 하면 뭐 개헌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취지는 파면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결국 어제까지도 여야의 승복 메시지는 함께하는 승복 메시지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은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끝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많은 국민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이경민 변호사님.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가 나와요. 나오면 여기에 따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 이게 단심제라고 부르거든요. 네. 단심제라고 부르는 게 우리가 이제 보통 재판에 있어서는 뭐 3심제라고 해서 1심, 2심, 3심 이렇게 항소를 하고 불복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헌재의 결정은 단심제. 그래서 한 번의 결정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불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주문을 낭독하는 시간을 이 대본에 적는데 그 적는 이유도 그 대본을 그러니까 주문을 낭독했을 때 그때부터 시점으로 효력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확정되기 때문에 이게 그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셔야만 우리가 이제 이후에 이렇게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정치권들에서부터 뭐 승복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 좀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들으셨죠? 단심제입니다. 승복하지 않으면 달리 방도가 없는 사안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선 목소리가 지금 하나로 모이지가 않고 있다. 그래서 좀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윤 대표님이 하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야 싶으실 수 있어요. 자세히 좀 볼까요? 이게 안전 안내 문자입니다. 오늘 아마 아침에 다 이 문자 받으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집회로 인한 인파 밀집에 대비해 3호선 안국역을 폐쇄했습니다. 첫 열차부터 무정차 통과하오니 열차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자입니다. 아마 모두들 이 문자 받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기사 같이 볼까요? 경복궁 앞길 한남동 관저 앞 15만 명 집회 신고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이 사실 집회 이 며칠째 지금 계속 뭐 릴레이처럼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끝나지 않는 집회 이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우리가 함께 승리의 그날을 맞을 수 있는 지금 헌재, 광화문 등등 이 곳곳에 지금 인파가 밀집할 수 있는 집회 시위가 벌어지는 지역에는 다 저렇게 지금 경력이 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네, 이 15만 명 집회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저희 지도 좀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완충지대예요. 완충지대. 여기 지금 쉽게 얘기해서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 헌재를 기준으로 한 100m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사실 헌재를 기준으로 150m로 지금 확대했다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 지금 헌재가 있어요. 헌재가 있고 쭉 해서 확대를 했다라는 건데 사실 지금 출근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걸 좀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 게 말씀드렸죠. 안국역 오늘 0시부터 폐쇄가 됐다. 아예 폐쇄입니다. 무정차는 물론이고요. 여기 뭐 안으로 해서 뭐 1번 출구로 들어가서 3번 출구로 나올 수 없어요. 그냥 아예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 보시면 현장 상황에 따라 12곳은 또 무정차 할 수 있습니다. 종각, 시청, 종로 3가, 을지로 입구, 경복궁, 광화문, 여의도, 여의나루, 한강진역 등등등에서 한 12곳인데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이 한강진역은 지금 관저 근처죠. 조금 전 9시부터 무정차 통과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지하철 오늘 타시는 분들은 무정차 하는지 안 하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고 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현장 상황에 따른 거다라고 하니까 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 완충지대를 두고 이쪽은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는 거고요. 빨간색. 그리고 이쪽 이 탄핵 찬성, 파란색이 탄핵 찬성 집회가 요 뒤쪽으로 광화문 쪽으로 이렇게 좀 열리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네. 찬반 집회가 오늘 크게 열린다. 그래서 오늘 아까 경영 자기들이 연습하는 거 보셨죠. 네. 혹여나 있을 불상 사이에 대비해서 어떻게 막을 건지 연습하는 모습을 제가 영상으로 좀 보여드렸는데 오늘 0시부터 다음 기사 볼까요? 오늘 0시부터 이미 지금 시작입니다. 전국 가포 비상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이 비상 상황이다라고 지금 가포 비상을 발령했다라는 거예요. 가포 비상이 뭔지 살짝 볼까요? 이겁니다.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 단계. 지금 뭐 연차 쓰고 이런 거 불가능해요. 휴가 못 갑니다. 총경급 이상 지휘관 30명 이상 투입이 되고요. 폭력 시위에 캡사이신, 장봉 사용 훈련도 같이 지금 다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인파 사고. 사실 이 물리적 충돌이 없어도 사람이 너무 많으면 압사 우려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점들까지도 다 좀 고려를 해서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나 많이 대비를 한다는 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거기서 갈등, 충돌이 빚어질까 봐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우려가 나올 법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의 44% 헌재 선고 내 생각과 다르면 불복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주 대비 따지니까 승복은 또 줄었다라는 겁니다. 그래프 볼까요? 이겁니다. 내 생각이랑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 전주보다 4%포인트 늘어났고요.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 승복하겠다라는 입장이 50%, 전주보다 6%포인트가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최청일 교수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지.
심각해요. 저거 보니까 지금 오차범위 내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런 숫자의 차이가 의미가 없어요. 지난주보다 수용하겠다는 줄어들고 수용하지 않겠다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동안 정치권이 계속 어쨌든 갈등을 계속 증폭시키면서 국민들이 이제 영향을 받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탄핵 찬반 집회가 점점 거칠어지고 격화되면서 이제 저런 결과가 나온 건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탄핵이 인용될 때 그건 또 반대하고 집회를 할 거 아니에요. 저 여론조사에 따라서.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그럼 그분들의 목표가 뭘까? 아까 단심제 얘기했잖아요. 그럼 목표, 집회와 시위는 목표가 있는 거거든요. 탄핵을 찬성하는 분은 탄핵을 인용해라라고 이제 시위했던 것이고,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은 직무 복귀시켜라 이런 목표들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만약에 파면되면 파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목표가 없어진다고요. 목표가 뭘까? 또 기각이 되면은 기각이 되면 또 반대 또 이 집회 근데 기각시키는데 기각은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게 그것도 목표가 없을 수밖에 없죠. 단심제 당연히 승복해야 되는 것인데 다 그때 대통령 복귀시켜라 그걸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복귀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이 말이 대단히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그냥 정치학적으로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고 직무가 복귀했다. 그럼 지금 아까 제가 60민주 대항전 같은 얘기 했잖아요. 그렇게 꼭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가정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하야라는 목표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문제예요 지금. 근데 저는 그래서 의외로 저기 대통령이 파면되면은 그렇게 집회가 좀 있다 하더라도 과도하게 되지 않아요. 왜 구심점이 사라지니까. 대통령이랑 구심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건 대단히 걱정스러운 여론조사이긴 한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단지 그거는 인용이 됐을 때 얘기예요. 제가 너무 인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긴 한데 저희 예측이가 거기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걱정은 대단히 스럽긴 한데 만약에 인용되면 그 혼란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최 교수님이 인용이 됐을 경우만 말씀을 하셔서 기각이 됐을 경우에도 충분히 반대쪽의 집회나 어떤 갈등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는 말씀도 제가 좀 추가 첨언으로 좀 같이 드립니다. 네, 지금 상당히 논란이 자꾸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선고, 요건 기사 하나만 같이 보죠. 오늘 매경 1면입니다. 매경 1면 하나만 더 볼게요. 네, 오늘 선고인데 중요한 건 차분한 승복이다라는 거. 요 점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